어머님, 국밥집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친구들이 와도 부끄러워서 집에 못 모셔와요. 김치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럼 뭐야? 냄새 난다고. 국밥집 그만두라고 하고 이제는 요양원 가라고.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복잔의 국밥에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78세의 정복자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돼지뼈를 우려내고 김치를 썰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정복자가 무거운 솥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생이 사라졌어요. 국밥집은 정복자가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꿋꿋하게 지켜온 소중한 터전이었어요. 비록 작고 낡았지만 이곳에는 정복자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치국밥 하나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정복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뜨끈한 국밥을 내어주며 정복자는 항상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복자의 국밥을 먹고 힘을 냈습니다. 새벽 일찍 나오는 노동자들,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는 직장인들, 근처에 사는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 정복자에게는 소중한 손님들이었어요. 할머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린 손님이 말하면 정복자는 더욱 기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상황은 달랐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또 그 냄새 나네요. 영희가 정복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정복자는 하루 종일 국밥집에서 일하느라 옷에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김치 냄새와 국물 냄새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미안해, 영희야. 빨리 씻을게. 정복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치 국물 냄새 때문에 이 집에 손님이 오는 건가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정복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며느리가 이렇게 싫어한다는 사실이 서글플 뿐이었어요. 아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영희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냄새를 많이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그 일로 우리가 살아왔잖니. 정복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정복자는 자신이 30년 넘게 해온 일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국밥집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영희야,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알아? 정복자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서 하는 거야. 영희는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시대에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정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정복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지만 영희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국밥집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영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갑자기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친구들이 와도 부끄러워서 집에 못 모셔와요. 김치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정복자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정복자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영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힘든 일을 계속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내가 뭐라고 살라는 거니? 그냥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생활비 드릴 테니까. 영희가 말했어요. 정복자는 가족들이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국밥집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복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일이 가족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국밥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의 추억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담겨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자 정복자는 다시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고 정복자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여 내어줄 예정이었어요. 비록 가족의 이해를 받지 못하더라도 정복자에게는 이 일이 삶의 이유였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며 정복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도 맛있는 국밥 끓여야지. 하지만 정복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불만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어요. 정복자가 국밥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영희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정복자는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국밥집에서 집까지 뛰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국물 앞에서 일하느라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띵동 현관 초인종을 누르며 정복자는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나 영희가 문을 열어주곤 했는데 오늘은 반응이 없었어요. 영희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정복자가 비에 젖으며 말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서서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젖어서 오세요? 비가 와서 그래. 빨리 들어가게 해줘. 영희는 정복자의 젖은 옷과 비린 냄새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옷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요. 이대로 들어오시면 집안이 다 냄새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밖에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희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현관에서 옷 좀 털고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정복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에 젖어서 떨고 있는데 며느리가 현관에서 옷을 털라고 하다니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영희야, 나 지금 감기 걸릴 것 같아. 제발 들여보내줘.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서 계세요? 영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해했어요. 영희야, 어머니 감기 걸리시겠어. 일단 들어오시게 해드려. 여보, 그럼 집안이 온통 냄새날 텐데요. 영희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결국 정복자는 집에 들어갔지만 영희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야 간신히 마음이 놓였어요. 저녁 식탁에서 영희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국밥집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또 그 얘기야?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체면도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어머님이 국밥집 하신다는 거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복자는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영희가 말을 더듬었어요. 요즘 시대에는 좀 더 깔끔한 일들이 많잖아요. 국밥 끓이는 게 더러운 일이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냄새도 그렇고 어머님 건강도 걱정되고.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영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어머님 나이에 그런 힘든 일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내가 집에서 뭘 하고 지내라는 거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국밥 장사는 그만하시고 요양원이나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정복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과 대화도 하실 수 있고 건강관리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왜 요양원을 가야 해?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정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희야, 너는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거니?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국밥집 그만두라고 하고 이제는 요양원 가라고 하고. 영희도 화가 났어요. 어머님, 저도 이 집 며느리예요. 제 의견을 말할 권리 정도는 있지 않나요? 내 의견이라는 게 나를 집에서 내쫓는 거야? 민수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사람의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내쫓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편하게? 나만 없으면 편하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때 정복자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알겠어. 내가 짐이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수가 말렸지만 정복자는 듣지 않았어요. 아니야, 민수야. 이제 알겠어.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정복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는 민수와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매일 그 냄새를 맡으며 살기 힘들다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여보도 불편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참으라고 해요? 정복자는 방 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일이 가족에게는 그토록 큰 부담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정복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편하게 살려면 자신이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복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정복자는 평소처럼 국밥집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이에요. 정복자가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을 때 민수와 영희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복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냄새 안 난다고 좋아하겠구나. 정복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복자 자신도 몰랐어요. 자신이 사라진 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복자가 준비해 놓은 아침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어머니? 민수가 정복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어머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민수가 영희에게 말했어요. 국밥집 가셨겠죠. 어제 그렇게 화내시더니 오늘은 일찍 나가신 모양이에요. 영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정복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오후 3시쯤에는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하곤 했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네. 어머니가 이렇게 늦은 적이 없는데 민수가 걱정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많이 화나셨으니까 혼자 시간 좀 보내시는 거겠죠. 영희는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정복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국밥집에 전화해 봐야겠어. 하지만 국밥집 전화는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해. 어머니가 장사를 안 하실 리 없는데.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밤이 되어도 정복자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정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여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설마요. 어디 친구 집에라도 가 계신 거겠죠. 영희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정복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국밥집으로 직접 가봤어요. 어머니. 민수가 국밥집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정복자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어제부터 안 보이는데요. 평소에는 새벽부터 나오시는데 말이에요. 옆 가게 사장이 말했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영희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사라지신 것 같아. 국밥집도 문 안 열고 아무도 못 봤다고 해. 그제야 영희도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그럼 어디 가신 거예요? 모르겠어. 혹시 어제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영희는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머님이 화나서 가출하신 건 아니겠죠? 가능성이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민수와 영희는 정복자를 찾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정복자의 흔적은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정복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갔어요. 어르신이 며칠 전부터 안 보이신다고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집에서 나간 지 사흘째예요. 혹시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나요?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분이 일부러 자취를 감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어디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실종 신고는 접수해 드릴 테니까 며칠 더 기다려 보세요. 보통 이런 경우 스스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어디 가신 건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영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저도 좀 미안해요. 그래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내가 아들로서 제대로 못해드린 것 같아.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혹시 어머니인가 싶어 급히 받았어요. 여보세요? 혹시 정복자 씨 댁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하나은행 강남지점 지점장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요? 무슨 일이세요? 김수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정복자 회장님께서 어디 가셨는지 아시나요? 회장님이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정복자 회장님께서 며칠째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이 되어 전화드렸습니다. 죄송한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국밥집 하시는 분인데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정복자 씨가 국밥집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그럼 확실합니다. 정복자 회장님이 맞으세요.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죄송하지만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은행으로 한번 오실 수 있나요?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가능하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민수는 영희와 눈을 마주쳤어요. 영희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영희가 말했어요. 응. 어머니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설마 어머님이 우리한테 숨기신 게 있는 건 아니겠죠? 민수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어머니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은행에 가보자. 그럼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민수와 영희는 아직 몰랐어요. 은행에서 듣게 될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은행 강남지점에 도착한 민수와 영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수연 지점장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복자 회장님의 가족분들이시죠? 네, 그런데 민수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왜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 건가요? 김수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겠어요? 서류 맨 위에는 정복자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 사본이 있었어요. 하지만 직업란에는 복영개발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복자 회장님께서는 복영개발이라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십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부동산 회사요? 네, 70년대와 80년대 부동산 호황기에 전국 주요 도시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매입하신 분이에요. 김수현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정복자 명의로 된 수많은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상가 15동,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8동, 대구 중구 상가 12동. 김수현이 목록을 읽어주었어요. 영희는 그 숫자를 보고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어머님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약 2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세요.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00억이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저희 은행에 예금하신 돈도 10억 원이 넘어요. 영희는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밥집을 하셨던 거죠? 민수가 간신히 물었어요. 김수현이 설명했어요. 회장님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운영하셨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추억이 깃든 곳이라서 계속 지키고 계신 거죠. 그럼 돈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국밥집은 적자인 경우가 많아요.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이유로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영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이런 사실을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글쎄요. 회장님 성격상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당신을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요. 민수와 영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정복자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점장님, 혹시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게 사실 저희도 걱정하고 있어요. 매월 정기적으로 오시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거든요. 김수현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만요. 회장님과 오래 일하신 분께 연락해 볼게요.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혹시 정복자 회장님 연락 받으셨나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민수와 영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직 연락이 없으시다고요? 네, 가족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김수현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박 변호사님도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하네요. 회장님과 30년째 일하고 계신 분인데. 30년째요? 영희가 놀랐어요. 네, 회장님이 부동산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때 김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박 변호사님.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족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김수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박 변호사님이 방금 회장님께 전화가 왔다고 하시네요. 어머니께서 연락하셨다고요? 그럼 어디 계시는 거예요? 산속 별장에 계신다고 하시네요. 별장이요? 영희가 되물었어요. 네, 회장님께서 양평에 개인 별장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서 며칠 지내실 예정이라고 하시는군요. 민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괜찮으신 거네요. 네, 건강상에는 문제 없으시다고 하세요. 하지만 뭐요?
김수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회장님께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것 같다고 하시네요. 중요한 결정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재산 처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영희는 식겁했어요. 재산 처분이라니요? 혹시 가족분들과 무슨 갈등이라도 있었나요? 김수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자신들이 정복자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좀 실수를 했어요. 민수가 간신히 말했어요. 어떤 실수요? 어머니가 국밥집 하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냄새난다고 그만두라고. 심지어 요양원 가라는 말까지 했어요. 김수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셨군요. 저희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회장님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김수현이 안타까워했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못됐어요. 어머님께 그런 말을 하다니.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될 거예요. 회장님은 마음 넓으신 분이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실까요? 김수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걱정되는 게 회장님께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려는 것 같아요. 사회 환원이요? 네, 박 변호사님께서 재단 설립이나 기부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해요. 민수와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기부하시려는 거라면 저희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사과해야겠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별장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회장님께서 많이 상처받으신 상태니까요. 민수와 영희는 은행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민수와 영희는 집에 앉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복자가 200억 원의 자산가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이게 정말 현실이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니. 영희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영희야,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님께서 재산을 기부하시려고 한다는 거잖아. 민수는 아내의 말에 당황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마음이니까. 여보, 정신 차려. 200억이야, 200억.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화나신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재산을 남에게 주시면 되는 거야? 영희야, 그건 어머니 재산이잖아. 여보도 어머님 아들이잖아.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민수는 아내의 변화하는 모습에 당황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에게 미안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상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잖아. 그럼 당연히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보상이라니. 영희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 안 돼? 현실이잖아. 어머님께서 기부해버리시면 우리는 뭐가 돼? 영희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200억 원이면 강남의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먼저 어머님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자. 그리고 앞으로 잘해드릴 테니까 재산 기부는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하자. 민수는 아내의 속셈을 알 수 있었어요. 영희야, 그건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 계산적이긴 뭐가 계산적이야. 우리도 살아야지.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민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복자 씨 아드님이신가요? 저는 박철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가능하시다면 지금 오시죠. 박철수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고급 빌딩에 있었어요. 민수와 영희는 긴장하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박철수가 정중하게 맞아주었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재산 기부 얘기가 정말인가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께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재산을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재단을 만들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데 쓰시겠다고 하시네요.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죄송하지만 가족분들에게 남겨줄 재산은 없을 것 같아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민수는 어머님의 친아들인데 회장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지 않나요? 박철수가 설명했어요. 물론 상속권은 있어요. 하지만 생전에 기부하시는 건 막을 수 없거든요. 영희는 더욱 다급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머님을 설득해야겠네요. 그런데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가족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요? 많이 상처받으셨거든요. 특히 며느리분이 요양원 가라고 하신 말씀이 큰 충격이었다고 하시네요. 영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회장님께는 큰 상처였어요. 민수가 간청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글쎄요. 회장님께서 마음을 바꾸실지. 영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냉정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하셔도 늦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하시는 건가요? 네, 이미 서류 작성에 들어갔어요. 영희는 절망했어요. 200억 원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직접 찾아가면 안 될까요? 회장님께서 만나기 싫다고 하셨는데요. 제발요, 선생님. 저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박철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회장님께 말씀은 드려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영희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뭔가 해야 해. 뭘 하자는 거야? 어머님을 직접 찾아가자.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자. 하지만 어머니께서 만나기 싫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200억을 그냥 날릴 수는 없다고. 민수는 아내의 모습에 실망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너 지금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돈으로 본다니.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거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손 놓고 있을 거야? 영희는 이미 정복자에게 사과하는 것보다는 재산을 되찾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진정한 반성보다는 계산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일 당장 양평으로 가자. 어머님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자. 하지만 영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정복자가 이미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말이에요. 양평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정복자의 별장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무들에 둘러싸인 이곳에서 정복자는 며칠째 홀로 지내고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과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참 조용하네. 정복자가 별장 앞 의자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이곳은 남편 생전에 함께 지었던 별장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추억이 깃든 곳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 오기가 서글퍼서 거의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별장 안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함께 심었던 화분들, 남편이 손수 만든 책장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나? 정복자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복자는 지난 몇십 년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던 때, 남편이 아픈 틈틈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던 일, 그리고 혼자 남겨진 후 묵묵히 국밥집을 지켜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국밥집은 내가 당신을 기억하는 방법이었는데, 정복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책상 위에는 박철수 변호사가 가져다 준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 기부 계약서, 그리고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복자는 서류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정복자 사회복지재단 설립 계획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맞는 일이겠지? 정복자가 혼잣말을 했어요. 재단을 통해 불우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복자에게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원망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국밥집을 그렇게 싫어하고 심지어 요양원에 가라고 했던 말들이 아직도 가슴에 아팠습니다.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정복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별장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철수 변호사였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박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복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시네요. 회장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만나고 싶다고요? 네, 무릎 꿇고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하시네요. 정복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박 변호사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진짜 미안해해서 온 건가요? 아니면 재산 때문에 온 건가요? 박철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글쎄요. 두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아드님은 정말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며느리분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요. 정복자는 며느리 영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재산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복자는 한참 생각했어요. 박 변호사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재단 설립 말씀이시죠?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게 뭔가요? 정복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요양원 가라고 하는 게 가족인가요? 박철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도 원망도 없어요. 그냥 내 갈 길을 가려고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내일 서류에 서명할게요. 전화를 끊은 정복자는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거겠지? 우리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날 밤 정복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복자는 일찍 일어나 별장 주변을 산책했어요.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마음이 더욱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복자가 중얼거렸어요. 오후에 박철수 변호사가 별장을 찾아왔어요. 최종 서류들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 없으시겠어요? 네, 후회 없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정복자는 차례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재단 설립 서류, 재산 기부 서류,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정복자가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가족분들께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냥 제가 결정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복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만나서 뭘 하겠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야죠. 냄새 난다고 쫓아내고 요양원 가라고 하는 게 가족이 할 일인가요? 박철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정복자의 마음이 이미 단단히 굳어진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재단 운영을 시작하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먼저 불우한 아이들 장학금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철수가 떠난 후 정복자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네. 정복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정복자는 아직 몰랐어요. 민수와 영희가 직접 별장을 찾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복자는 재단 설립 서류를 모두 완료하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별장에서의 시간은 정복자에게 큰 평안을 주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정복자가 짐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정복자는 마지막으로 국밥집을 보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그곳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국밥집 앞에 도착한 정복자는 잠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문짝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고마웠어. 정복자가 국밥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때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국밥집 앞에 멈췄습니다. 박철수 변호사가 내렸어요.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뭐가 준비됐다는 거야? 기자회견 말입니다. 재단 설립 발표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정복자는 깜짝 놀랐어요. 기자회견이라니? 네, 이렇게 큰 규모의 사회 환원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라도요. 잠시 후 여러 대의 차량이 도착했어요. 기자들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정복자 회장님이세요.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정말 국밥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네요. 정복자는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 변호사님, 이게 뭔가요? 회장님께서 사회 환원을 하신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기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하지만 난 준비가 괜찮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면 돼요. 기자들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정복자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정말 모든 재산을 기부하시는 건가요?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리셨나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정복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복자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동산 회장이라고 부르시지만 저는 그냥 국밥집 할머니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국밥집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하시는 건가요? 정복자는 잠시 국밥집을 바라봤어요. 이곳은 제가 가장 행복했던 곳입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보람을 느꼈던 곳이에요. 저를 국밥집 할매로 기억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때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민수와 영희가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영희도 따라 외쳤어요. 기자들이 민수와 영희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가족분들이시군요. 아들분과 며느리분 맞나요? 민수와 영희는 기자들과 카메라에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복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영희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기자들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어요. 하지만 정복자는 냉담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정복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냄새 난다고 했을 때는 알았으면서, 요양원 가라고 했을 때는 알았으면서, 기자들이 이 내용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정복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언제 기회를 안 줬나요? 영희가 울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런 분이라니요? 정복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돈이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무릎 꿇는 거죠?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서 그래요. 죄송하다면서 왜 제가 재산 기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찾아왔나요? 정복자의 말에 민수와 영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회장님, 가족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 정복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국밥 냄새나는 할머니였고 가족들은 그런 저를 부끄러워했을 뿐이에요. 밥 냄새 난다고 나를 버렸지만 난 그 냄새로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기자들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영희가 다시 애원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지만 정복자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복자 재단으로 살겠어요. 정복자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리를 떠나려 하자 민수와 영희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아들, 며느리잖아요. 하지만 정복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정복자가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기자들이 계속 촬영했어요. 민수와 영희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정복자의 기자회견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복자의 결정에 감동받았고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복자의 기자회견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정복자의 선택에 감동받았어요. 정복자 사회복지재단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옛 국밥집 자리에는 이제 정복자 장학회라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이곳에서는 무료 급식이 제공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국밥 주세요. 동네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래, 어서 와. 오늘은 뭘 배웠니? 정복자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복자는 돈을 받고 국밥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보람차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정복자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밥 냄새 난다고 나를 버렸지만 난 그 냄새로 사람을 살리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정복자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자원봉사자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지. 정복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매일 50명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료 급식을 받아갔어요. 독거노인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아가요.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정복자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민수였습니다. 반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복자는 아들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왔니? 그냥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민수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반년 동안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것 같았습니다.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어. 정복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정복자가 민수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와서 뭘 더 말하겠니? 민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아팠어요. 영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정복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내가 마음만 바꾸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영희는 아직도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서 뭐가 달라지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때 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그래, 어서 와. 뭐가 어려운데? 정복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미안해졌어요. 어머니, 저도. 민수야. 정복자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는 이제 내 삶을 살아가거라. 나도 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럼 아직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 어머니는 이미 다른 삶을 사시고 있어. 우리를 용서할 생각도 없으시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영희야,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제 받아들이자.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따뜻한 국밥 생각이 났어요. 한편 정복자는 장학회에서 늦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갔고 아이들에게는 공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네. 정복자가 혼잣말을 했어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정복자는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복자 장학회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정복자 회장님이 만든 장학회군요. 방문객들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네, 여기서 매일 무료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가 설명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정복자는 오래간만에 남편의 무덤을 찾았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정복자가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 매일 사람들 도우면서 사니까 보람도 있고.
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민수는 가끔 와. 하지만 이미 늦었어.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거든. 정복자는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고 일어났어요. 여보, 우리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복자는 장학회 앞을 지나갔어요. 아직도 몇몇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주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내일도 올게. 정복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복자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가족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국밥 냄새 대신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곳에서 정복자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